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And they're a rich country. No, we have to start. We canno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큰 표차로 눌렀습니다. 여기다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트럼프 2기의 정책 추진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전 세계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귀환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여러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 선거 기간에도 한국이 한미동맹에 너무 적게 기여하는 것 아니냐며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라고 요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맺은 기존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홍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기 한 달 전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의 분담금 산정 방식을 정했는데 국방비보다 낮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연간 방위비 증가율에 5% 상한선도 뒀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나름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세중 한국의 기여도에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협상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보다 9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재협상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South Korea, I love South Korea. They're wonderful people, extremely ambitious.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방위비 협상이 끝났고 서로 호혜적 이익에 기초했다는 점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하더라도 이미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가 향후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협정을 지키자 이게 주장을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협상의 역량이나 공간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협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노믹스 시즌2에 직면하게 된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대대적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던 기업들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정책은 아예 폐지를 공언했는데 가장 먼저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부터 손볼 가능성이 큽니다. 칩스법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 법을 대표적인 나쁜 거래로 칭해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신설 대가로 모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관련 정책이 폐지되거나 지원이 축소되면 회사로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칩스법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를 언급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이어받지 않겠다는 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사실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완성차와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수록 우리 경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경우 환율과 금리 불안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에겐 2중고, 3중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대중경제 기조 역시 우리 산업계가 지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다변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해서 생존해야 된다. 비상이 걸린 업계가 적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을 기회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했고 원전 분야 역시 최근 한미 정부 간 체결한 약정을 토대로 수출 사업 협력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는 결국 기술력을 갖춘 우리 업계의 글로벌 진출폭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진아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빠르게 인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주요 보직을 충성파 또 강경파들로 채우면서 이렇게 새롭게 발탁된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과연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인선이 빠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간대를 빼먹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나왔었던 그런 보호주의나 자국 중심주의, 일방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아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사람들을 좀 면면을 살펴보면은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굉장히 중국이나 이란 그리고 러시아 특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이 4개 국가가 상당히 공조를 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이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개 국가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상원의원 때 다뤘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을 보면은 대중국 강경 법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예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왈츠 보좌관 지금 이제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원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빨리 일을 시작할 거란 말이죠. 장관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광범위한 외교나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이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제와 균형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고 대통령과 과거의 맥메스터나 아니면 존 볼턴이 그랬듯이 싸워가면서 뭔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당장 우리나라를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13조 원 정도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선거 기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까지 올려달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그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맺었었던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유효한 겁니다. 네. 근데 2019년과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부담을 가지고서 한국이 협상을 했어야 됐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은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나왔었던 네. 얘기가 공화당 측에서는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맺었던 협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한다라고 했고 방위비 협정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약 같은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 문서란 말이죠. 그러면 쉽게 다시 재검토하고 재협상하자라고 할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협상 방식이 조금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2019년에 뭐 5배 증액시키자라고 얘기하면서 요구를 했었던 것이 주한미군과 한국이 이제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합훈련비 이런 거랑 그리고 핵 자산 이런 것들 동원할 때 이것도 네. 다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이 방위비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기존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라서 방위비가 측정이 되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을 방위비 협상이라는 기존의 틀에 억지로 우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어떠한 틀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시간을 조금 버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동맹들이 너네들이 조금 기여를 많이 해라. 분담을 좀 더 하자. 근데 이게 단순히 방위비 금액을 분담하는 것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가지 이제 동맹 협력을 함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역할 분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계속 방위비 협상과 연계를 시키면서 어떻게 전략으로 발전해 시킬 것이며 어떻게 또 교환 거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대북 정책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에 북한 김정을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연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이냐 그리고 대북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또 반응할 거냐도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일기 초반을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뭐 핵버트, 뭐 로켓맨, 뭐 막말도 나오고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정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제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심지어 군사적인 옵션도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는 북한이 상당히 많이 도발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네. 앞으로 그런 상호작용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가서 얘기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만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기간에 만나서 뭐 사진 찍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는 실질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인센티브든 뭐든 가지고서 가야 되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뭐 대사급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결국엔 3원의 3분의 2를 넘어서 동의를 얻어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북한이 요구를 했었던 그런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제재 완화에 또 과거에 이제 의회가 붙여놓은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북한군의 뭐 재래식 뭐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미사일을 뭐 이제 동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 조건들을 붙여서 북한한테 가지고 가면은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재는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지 핵 문제로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인권 문제, 사이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재가 아주 중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라는 점에서 뭔가 전략을 미국 측에서도 실제로 개발해서 뭔가 시작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고율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고 특히나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관세 부분은 오랫동안 선거 기간에 얘기를 해왔고 그런 의지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세를 대통령 의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도 사실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경제 권한이라고 한다면 비상사태다. 적자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무역법이나 관세법 여기에 따르자면은 의회 동의 없이 특정 품목에 한해서 이번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15% 정도를 더 추가로 부과를 하면서 150일 동안 계속 연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의회랑 전혀 상관없이 뭐 무역 촉진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은 FT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협정이 없는 국가들과는 조금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한국이 미국의 적자에 기여를 하는 게 한 8순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선순위 1부터 쭉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관세 협상을 할 텐데 그런 과정을 한국이 조금 지켜보면서 특히 과거에 FTA와 관련한 뭐 항목별로 이제 재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트럭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 그리고 가장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진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이제 약 2달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4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이냐 기회가 될 것이냐 전망은 분분합니다. 대통령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에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적지 않은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정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